똑같은 우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우유는 향긋하고 맛있는 요구르트가 되고 다른 우유는 끔찍하게 썩어버리는 걸까요? 발효와 부패. 우리는 이 둘을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경계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애써 만든 빵 반죽에 발효 타이밍을 놓치거나 망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인간의 제어입니다. 발효란 정교하게 계획된 로켓 발사라면 부패는 통제불능의 폭발과도 같죠. 안녕하세요. 파도의 베이킹입니다. 오늘 이 두 현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발효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식품과학에서 말하는 발효는 우리가 미생물을 의도적으로 고용해서 주로 탄수화물을 분해시켜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을 얻어내는 철저히 제어된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실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건 아닙니다. 녀석들은 그저 살기 위해 탄수화물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뱉어내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 배설물이 운 좋게도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유용한 알코올이나 유기산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발견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 고마운 발효에는 정말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우리 제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친숙한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빵과 맥주의 영혼을 만드는 알코올 발효입니다. 이건 효모라는 작은 녀석이 주인공입니다. 효모가 당을 먹어치우면 두 가지 보물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가스와 에탄올이죠. 빵 반죽 속에 송송 뚫려 있는 구멍들, 그게 바로 효모가 트림하듯 뱉어는 이산화탄소가스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굽는 동안 날아가 버리는 향긋한 알코올 냄새가 바로 에탄올이고요. 둘째, 김치와 요구르트의 맛을 결정하는 젖산 발효입니다. 여기선 젖산균이 대장입니다. 이 친구들은 당을 분해해서 특유의 기분 좋은 신맛인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젖산은 단순히 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사워도우 빵 반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쁜 잡균들이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천연 방패 역할까지 하죠. 셋째, 요리의 마침표인 식초를 만드는 초산 발효입니다. 이건 좀 특이합니다. 앞에 두 발효와 달리 산소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초산균이라는 녀석이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알코올 발효로 생긴 그 알코올을 다시 한번 분해해서 초산, 즉 식초를 만듭니다. 와인 뚜껑을 제대로 안 닫으면 나중에 시큼한 식초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이 녀석들이 산소를 만나 파티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부패는 도대체 뭘까요? 부패는 인간의 제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온갖 미생물이 달려들어 주로 단백질과 지방을 무자비로 분해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입니다. 발효가 탄수화물 파티라면 부패는 단백질과 지방 파티거든요. 특히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우리 코를 괴롭히는 그 끔찍한 악취 분자들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썩은 내라고 퉁쳐서 부르는 냄새들에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썩은 달걀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 바로 황화수소 때문입니다. 화장실 냄새 같은 톡 쏘는 질 있네요. 그건 암모니아가 범인입니다. 심지어 더 지독한 것도 있습니다. 분변 냄새의 원인이 되는 인돌과 스카톨까지 만들어지니까요. 하지만 최악은 따로 있습니다. 이름부터 소름 끼치는 물질들이죠. 바로 퓨트레신과 카다베린입니다. 퓨트레신은 부패하다, 카다베린은 시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동물의 사체가 썩을 때 나는 그 참기 힘든 죽음의 냄새를 만드는 주성분입니다. 발효와 부패, 시작은 같습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자연현상이죠. 하지만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제어해서 유익한 빵과 술을 만들면 발효가 되고, 제어하지 못해서 악취와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패의 기준이 전 세계 어디서나 같지 않다면 어떨까요? 과학의 명확한 경계가 문화라는 프리즘을 만났을 때
아주 흥미롭게 무너집니다. 실제로 한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진미로 여겨지는 음식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썩은 음식으로 오해받기도 하거든요. 자, 2부에서는 과학을 넘어선 이 문화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부에서 과학적 경계를 봤다면 2부는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사실 가장 흥미롭고 복합적인 맛을 내는 발효식품들은 과학적으로 부패와 아주 가까운 생화학적 경로를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빵이나 술처럼 단순한 당 발효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부패의 지표로 여겨지는 암모니아나 심지어 발냄새 성분 같은 것들이 특정 문화권의 역사와 미식 전통 속에선 복합미와 테루아의 상징으로 재해석되거든요. 그래서 발효라는 개념은 미생물학적 현상일 뿐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문화의 진미가 다른 문화에서는 썩은 음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경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 문화가 역사 속에서 문화적으로 학습하고 합의한 아주 자의적인 선인셈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의 삭힌 홍어입니다. 연골 어류 특유의 높은 요소 성분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코를 톡 쏘는 강렬한 암모니아 향이 나는 게 특징이죠. 이 암모니아 향은 우리가 일부에서 배운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거부감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홍어 애호가들에게는 이 향이 바로 잘 삭힌 홍어의 품질을 보증하는 촉도이자 중독성 있는 매력의 원천이 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프와스, 마루알, 로크포르 같은 치즈들은 그 강력한 향으로 유명하죠. 이 향은 로크포르 치즈를 만드는 바로 그 푸른 곰팡이나 민스터 치즈처럼 표면을 붉게 만들고 독특한 향을 내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며 만든 결과물이에요. 특히 사람의 발냄새 성분과 동일한 이소발레르산이나 썩은 양배추 냄새로 묘사되는 황화합물도 포함되죠. 하지만 프랑스 미식 문화에서 이건 실패나 부패가 아닙니다. 바로 아피나주, 즉 숙성이라는 예술적 과정을 통해 완성된 깊은 풍미의 증거로 존중받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볼까요? 바로 나또입니다. 나또는 흔히 나또균이라고 불리는 바실러스균의 일종이 콩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만드는 독특한 향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네바네바라고 불리는 그 끈적한 점액질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독특한 질감과 향은 일본 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지금은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나또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예도 있어요. 바로 쿠사야라는 건데요. 이건 생선을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는 발효액에 담갔다가 말린 식품입니다.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음식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귀한 진미로 취급되죠. 자, 이런 문화적 상대성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카수 마르주일 겁니다. 이름 뜻 그대로 썩은 치즈예요. 페코리노 치즈에 의도적으로 치즈파리 유충을 번식시켜서 만드는데요. 이 유충의 소화작용이 치즈를 아주 부드럽고 강렬한 맛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위생상의 위험 때문에 지금은 유럽연합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는 지역의 전통적인 발효가 법적, 위생적 관점에서는 오염이자 부패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이처럼 발효식품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각 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기둥이 됐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생존을 위한 보존의 지혜에서 탄생한 이 기술은 점차 그 지역의 환경, 공동체, 그리고 전통과 결합하며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꼽혀왔죠. 최근 이런 발효 문화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는 것도 발효가 살아있는 인류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한국의 김장 문화는 모든 이웃이 함께 모여 노동하고 나누는 강력한 공동체 윤대의 상징이 됐고요. 일본의 나또나 미소는 코지, 즉 누룩곰팡이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대르리어 기술을 전수하는 장인 정신을 구현하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와인과 치즈는 어떻습니까? 그 땅의 기후와 토양, 전통이 녹아든 테루아라는 미식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죠.
반면 현대 영어권에서는 요구르트나 콤부차를 장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과학적 건강 기능성의 관점에서 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발효라도 그것을 소비하는 문화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2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 조각의 치즈나 한 그릇의 낫또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존 전략과 그 나라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발효란 단순한 미생물 현상이 아닌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깊이 있는 문화적 구성물인 셈이죠. 자, 1부에서는 반려와 부표의 과학적 원리를, 2부에서는 그 원리가 문화를 만나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여행해 봤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발효의 힘을 우리 파도의 베이킹의 심장, 바로 제빵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기술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제빵사에게 발효는 단순히 반죽을 부풀리는 과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밀가루와 물이라는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죠. 제빵사는 반죽 속 살아있는 생태계를 관리하는 미생물학자와도 같습니다. 효모와 박테리아가 최적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도와 시간 같은 환경을 정밀하게 조성하고 그들의 대사활동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빵의 최종 구조, 복잡한 풍미, 그리고 더 나은 영양가까지 완성해내는 겁니다. 발효의 3대 역할 중 첫 번째이자 가장 가시적인 역할은 바로 팽창입니다. 우리가 넣은 상업용 이스트 또는 사워도우 스타터에 들어있는 야생 효모가 밀가루 속에 있는 당을 먹이로 삼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 가스를 생성하죠. 이 이산화탄소 가스가 반죽이 만들어낸 글루텐 그물망이라는 풍선 안에 갇히면서 수많은 기공을 형성하고 반죽의 부피를 거대하게 키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빵의 가볍고 폭신한 식감을 만드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풍미 생성입니다. 발효는 단순히 빵을 부풀리는 것을 넘어서 아주 복잡한 풍미를 창조하는 화학 공장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 효모는 1차적으로 알코올과 에스터 같은 향기로운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사워도우의 경우 효모와 공생하는 젖산균이 젖산과 초산 같은 유기산을 추가로 생성해서 빵의 특유의 기분 좋은 신맛과 아주 깊은 풍미를 더해주죠.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반죽의 숙성입니다. 발효 과정 동안 밀가루 속에 원래 잠자고 있던 효소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들은 밀가루의 거대한 사슬, 즉 전분과 단백질, 글루텐을 천천히 분해하기 시작하죠. 이 숙성 과정을 통해 단단했던 반죽은 더욱 유연해지고 신장성이 좋아집니다. 그 결과 완성된 빵은 속결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의 체내 흡수율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빵에 생명을 불어넣는 세 가지 역할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빵사는 이 발효를 어떻게 제어할까요? 빵의 품질은 결국 발효 시간과 온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족과 과함 사이 그 최적의 지점, 골든타임을 찾는 것이 바로 제빵사의 핵심 기술이죠. 만약 발효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즉 발효 부족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 생성이 부족하니 빵의 부피가 당연히 작고 속결, 크럼은 아주 빽빽하게 막혀 있습니다. 씹어보면 떡처럼 질긴 식감을 갖게 되죠. 물론 두 번째 역할이었던 풍미 생성도 덜 돼서 밋밋한 밀가루 맛만 나게 됩니다. 반대로 발효가 지나치게 진행되는 과발효는 더 치명적입니다. 발효가 너무 오래되면 일부에서 배운 산과 세 번째 역할에서 본 효소에 의해 글루텐 구조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풍선이 힘을 잃으니 가스를 보유하는 힘을 잃고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저앉게 되죠. 이렇게 구운 빵은 당연히 부피가 납작하고 속에는 불규칙하고 큰 기공들만 숭숭 뚫려 있습니다. 맛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시큼하거나 알코올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서 결국 맛없는 빵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발효의 골든타임을 조절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장인 제빵사들이 깊은 풍미를 위해 즐겨 사용하는 핵심 비법, 바로 저온 장시간 발효 기술입니다. 이름 그대로 반죽을 냉장고와 같은 저온 환경에서 아주 오랜 시간, 때로는 24시간 이상 천천히 발효시키는 기술이죠. 이 기술의 원리는 아주 과학적이에요. 바로
미생물 활동의 시간차를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온도를 10도씨 이하로 낮추면 빵을 부풀리는 효모의 가스 생성 활동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하지만 풍미를 생성하는 젖산균과 숙성을 돕는 각종 효소 반응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지속되거든요. 효모는 재우고 젖산균과 효소는 깨우는 이 시간차를 이용해서 제빵사는 빵의 팽창 속도는 늦추면서 반죽 속에 풍미 물질을 최대로 축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젖산균이 만든 유기산, 효소가 분해한 당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져서 일반적인 발효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아주 깊고 복합적인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빵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부의 과학, 2부의 문화, 그리고 3부의 제빵 기술까지 발효와 부패의 모든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제빵은 응용 미생물학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반죽을 굽는 사람이 아니라 반죽 속 살아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관리하는 과학자입니다. 우리 주방의 가장 작은 일꾼인 미생물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협력자가 될 수도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일부에서 배운 온도, 산도, 수분 같은 환경을 다루는 우리의 제어 능력. 즉 지혜입니다. 미생물의 힘을 지혜롭게 제어하는 것. 그것이 빵에 생명을 불어넣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베이킹을 응원합니다.